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정규제 TV 제가 찾아왔습니다. 정 대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뵈니까 이 의미가 의미인지라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12월 1일이고 수요일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 딱 1년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지난 비상계엄 이전에 일어났던 또 의대 정원 문제도 2,000명 이게 지금 뭔가 감사원에 감사를 해보니까 희한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비상계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는 돌아왔다. 그러나 원래 정규재 대표님이 기대하는 만큼 잘 가고 있느냐, 순항하고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정권은 잘 출범이 됐죠. 새로 구성된 이재명 정부의 는 뭐 잘 착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6월 3일이니까 꼭 6개월 만에 새 정부 구성이 되었고 새 정부 구성되자마자 소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뭔가 이 코드를 새로 맞추기 위한 긴 협상의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새 정부 구성과 어떤 착근, 새 정부가 뭔가 이 착근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까지는 아주 원만하게 속도감 있게 더군다나 이 트럼프 정부하고 뭔가 이 새로운 조정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가 예를 들어서 12.3 계엄 이후에 얼마나 소위 말하자면 쿠데타적 상황이 극복이 잘 되고 말하자면 뭐 맑고 건전한 어떤 새로운 사회 기풍으로 잘 나아가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가장 큰 게 이제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국힘이 정상정당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내란의 종식을 마음으로는 다 선언을 했는데 국힘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도 부합하고 있지 못하고 또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이 내란 과정에서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표결에 방해를 했다고 하는 혐의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3일 밤에 있어났던 일이 지금 해결이 되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구속이 되고 말하자면 영장이 청구되고 하는 게 1년이 지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뭐 했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수사는 정부의 책임이니까 정부에서 그 수사를 끌어나가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느리고 미온적이다. 왜 그렇게 느리게 일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처리의 미숙함을 뒀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그 당시 윤석열 체포를 거부했던 체포를 방해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건은 아직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도 소위 윤핵관인에서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엔조이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 지자체 선거할 때까지는 소위 내란 국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국힘당의 미련한 태도에는 정말 분통이 터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수사 과정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정권이 이제 출범하는 그 이전에는 윤석열 정권 하에 어쨌든 파면이 되긴 했지만 탄핵과 파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수사의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이후의 수사 기관들은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사 자체가 미온적이었다,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양비론으로 놓지 말고 왜 그러면 이런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수사기관들은 나서지 못했으며 지금도 특검이 출범했는데
국민들이 좀 시원할 정도로 뭔가 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여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민주당이 무능이라고 봅니다. 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예. 그 이전의 상황은. 아니 그 전에도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자체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어떻든 정권이 바뀌고 있고 불법적 내란 상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검찰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빨리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검찰도 수사를 안 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미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경찰도 수사에 제대로 착수를 못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고 공수처가 수사에 나는 게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합법적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 달 이상이나 소동이 있었죠. 네. 그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전국을 수습해 나가는 능력 부족 때문이죠. 오히려 국민의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을 진짜 통제할 능력이 역량이 통제할 역량이 안 돼서 그런 이전 정권에서 다 임명했던 사람들이 또 간부로 있었으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은 내당 가담 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회색지대로 가고 말았죠. 그렇게 되면 어떻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말하자면 국회에서 어떤 방향을 잘 타줘야 되는데 도대체 전국을 또는 수사를 내란 사태 극복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국회에서는 큰 소리만 나오고 정치적 갈등만 정복되었을 뿐이지 그 상황을 누가 장악해서 일정표를 만들고 수사기관의 법적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다음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국회밖에 그걸 결단할 기구가 없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결단을 못 해나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2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의 과정을 보면 대혼란의 상황. 네. 그리고 수사 주체도 좀 불분명하고. 네. 국민의힘은 굉장히 크게 저항하고. 네.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 국회가 있으니까요. 예. 국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국회 권력이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한다. 국회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 민주당이 법사위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큰 소리만 뻥뻥 질렀지 아무도 그 정리를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을 빨리 출발을 시켜서 제대로 된 특검들을 만들어내고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특검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 기간이 걸렸고 도대체 특검을 누가 지금 어떻게 해서 임명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했고 계속 지연되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야 이거 왜 수습을 안 하나? 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하고 화를 내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제 86조 7조 8조의 비상겸에 관한 것을 보면 어떻든 전국 수습의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안 했죠. 국회는 말하자면 수사기관 지정조차 안 했죠. 그 수사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그걸 뒤늦게 사후적으로 지정할 무슨 권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떻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정리를 해 들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뭐 현실적 한계이든 또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일단 넘어와 버렸고 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총평은 어떻습니까? 특검 세계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면? 예를 들어서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사건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명백하고 또 그 관련자도 분명하고 사전 수사를 은폐해서 그렇지 수사의 팩트 파인딩 자체는 충분히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냐 문제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3대 특검이라고 해서 그것도 특검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처음에 정해졌던 것 이미 알려졌던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네. 끝났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은
그야말로 그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따르는 일종의 그 지원병들이 오히려 많았다고 할 정도로 검사들이 나중에는 소위 집단 행동에 나서고 네. 말하자면 검찰 제도의 변경과 관련해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할 정도로 말하자면 딴 동네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검사들이 오히려 말하자면 특검에서 스트라이크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반항을 하는 거죠.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 유감스러운, 나중에 뭐 징계한다 아닌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신속하게 감찰이 들어가고 일부 검사들을 징계를 초속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네.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내부자 거래를 한 주식 투기꾼이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습니다. 난 민주당에 누가 민중기를 특검을 시킨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적 책임을 오히려 방기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민중기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민중기의 그런 문제가 오히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상당히 훼손해버리니까. 정당성도 훼손되고 네. 말하자면 나머지 수사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중기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신속하게 교체를 하고 민중기는 바로 수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스스로가 깨끗하게 정당성을 얻어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도덕적인 문제 또는 그게 뭐 어떤 법적인 절차로 가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적어도 우리들 일반적으로 보기에 내부자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수사 대상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근데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각률이 말하자면 구속영장 기각률 이런 것들이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네. 뭐 30% 40%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통이 좀 터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매끄럽고 말하자면 이 민주당이 정권의 책임자로서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나중에 6월달 이후에 법무장관이 생겼으니까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논의된 일정으로 깨끗하게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혹시 민주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수사의 독립성에 훼손이 된다 또는 혹시 민심의 역풍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최병 특검과 관련돼서 너무 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답답하긴 글쎄요. 그런데 민주당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 서영교 의원이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에 말린다든가 또는 뭐 일부 뭐 최민희 의원 사건이 생긴다든가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스스로의 동력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일들이 네. 부분적으로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법무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지휘 문제도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교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작은 실수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스스로도 정치 과정에 말리면서 동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네. 되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대표의 무슨 그룹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무슨 친명 그룹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마무리가 언제쯤 되나?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 1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지금 겨우 이제 한덕수의 재판이 이제 매듭이 되는 그런 정도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겨우 추경호 구속 동의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정도로 내가 적어도 내년 1심 판결까지 가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중반 1월, 2월 1월 이후로 물론이고 뭐 추경호 의원 내년 중반에 가야 1심이 겨우 이제 시작이 될 정도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조속하게 일을 마무리를 못 하나에 대한 불만 또는 불안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끌려간다. 질질질 이렇게 이제 좀
수년이 돼버리면 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걸 빨리 매듭을 짓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국민들이 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고 새로운 어떤 기풍의 사회로 전환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지금도 뭐 한덕수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 막바지에 일단 와 있습니다만 검찰 구형이 특검 구형까지는 가 있습니다만은 그날에 대한 리마인더가 지금 또 되고 있고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12월 거의 정확히 1년 전에 그날 동선에 대해서 지금 다시 쳐다봐야 되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빨리 말하자면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되고 새로운 기풍이 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되고 하기를 바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가자라고 방향을 세워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강제하지 않습니까? 네. 야 봐라 이게 수사 독립성 이제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과도하게 개입한다라고 하면서 역풍 또는 이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힘 공격에 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 독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건 수사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세적 판결이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사법부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개입까지 그런 문제는 대선 개입이라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법 독립 문제는 적어도 내란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법 독립 문제까지 여기다 얽어 놓았기 때문에 이 지금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법부 독립, 사법부 개혁 문제까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얽혀 있어서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 여기 지금 얹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의 특히 이 국회 쪽에서 일을 제대로 시간표를 가지고 일정표를 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진행을 못 시켰다. 그저 문제가 터지는 대로 막 정폭시켜서 그 문제를 어떤 국회의 문제로 곧바로 인식하고 태클을 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엄벙덤벙대면서 전체 줄거리를 선우라든가 질수를 잡아서 깐깐하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그걸 놓친 것 아닌가. 그건 국회의 책임이죠. 지금이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강제해야 한다. 일정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사법부도 정리, 수사기관도 정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법무부하고 또는 당대표하고 법무장관하고 당대표 또 당의 핵심들이 만나서 일정표를 짜야죠. 질서정연하게 좀 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그래야 거기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혹시 이게 그럼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거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좀 방치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뭐 당연히 뭐 그런 것이고요. 선거는 예를 들어서 선거 이슈를 가지고 붙는 게 맞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정부가 트럼프와의 무역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AI 산업화라고 하는 국정의 아젠다를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주는 게 중요한데 정부 민주당에서는 혹시나 이 지선까지 이 문제를 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서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뼈아픈 부분일 텐데 실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오늘 분명한 지적을 하셨으니 이 결에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국힘이 오히려 지금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리정돈을 못하면서 계속 극우화되면서 이걸 오히려 지방선거로 가져가면서 당심을 계속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와 전면 투쟁을 하자라는 걸로 지금 연출하고 가고 있는 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더 지방선거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고. 아니, 국힘으로 끌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익이 됩니까? 국힘은 야당이니까. 우리나라는 야당에는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잊으면 안 돼요. 민주당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이 사이콜로지라든가 또는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DNA가 그렇다는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힘당으로 볼 때는 저는 이 어떤 지금 얘기한 대로 야당의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그 극단적인 어떤 개헌 쿠데타가 만들어낸 갈등 구조를 인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정신 나간 짓이죠. 국힘당이 그 내란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뭐 정당으로서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은 뭐 지금 죽으려고 하는 과정이나 똑같죠. 뭐 단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윤어게인 하자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단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능과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으로 민주당은 지금 복잡하게 터져 나오는 말하자면 야당 체질 때문에 터뜨리는 건 잘해요. 터뜨리는 건 잘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용히 방에 앉아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매듭을 지어 나가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질서 있는 정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하게 영향을 발휘하는 것과 국힘당 같은 경우는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조차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덤벙덤벙대고 지금 와서 대구에 가서 뭘 집회를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자,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과 관련된 것이 이슈가 됐을 경우에 실제로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더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진단하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어떻든 압승을 하겠죠. 그야.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면 이 구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제 뭔가 정책적 지금 비전을 가지고 지방선거 준비를 하자. 이게 이재명 정부 다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떤 좀 살아나는 국면이고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또 상당히 좋아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 내년에는 어떻든 2% 정도의 성장 이상은 달성할 거로 보기 때문에 여건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힘당의 어떤 국힘당 표 전통적으로 국힘당을 찍어왔던 표가 눈에 띄게 뭐 줄어든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국힘당이 기존에 가지고 왔던 표가 있고 민주당이 기존에 가져왔던 표가 있고 중도표가 있습니다만은 중도는 아마도 이 정부 쪽으로 전국의 안정을 선택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의 전통적인 표가 이산할 거다, 흩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중도 확장 노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중도 확장 못 가면 뭐 윤어게인이든 윤어게인이 아니든 결국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 그게 경제와 민생 문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심판선거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백약을 쓰더라도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잘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잘못돼야 지방선거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술적 접근을 그게 이제 낡은 정치에 대한 집착과 그 어떤 관성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힘당은 지금 당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국힘당은 금판사당, 고위관료 오비당에다가 그 소수 과두 지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시스템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새벽 4시에 한덕수라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일종의 그 정당으로 보면 정당 쿠데타죠. 정당 쿠데타를 하는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고 아직도 밑으로부터의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풀뿌리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자기 아이덴티티를 못 가지고 있는 네.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기 때문에 상상력도 없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 정치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한 대책도 없으므로 뭐 그저 민주당이 실수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 민주당의 반사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어떻든 판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략이 그밖에 없잖아요. 예. 판을 깨야죠.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뭐 들어 한 번씩 본 적이 있죠. 예,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경원,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장동혁 대표보다 더 위에 있대요. 당에서 실권을 가진 거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글쎄요, 그 나경원 의원은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지금 뭐 바로 들고 다녔던 소위 그 패스트트랙 문제가 아니고 소위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또 뭐 윤상현 등 소수의 의원들은 소위 그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뭐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같이 굴러왔던 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주는 건가 하는 느낌을 좀 받죠. 네. 네. 아무래도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보수논객으로 보면 민주당도 잘못한 거 지적하시고 또 국힘도 지적하지만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향력이나 요즘 하고 있는 뭐 당내 중요한 뭡니까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70% 뭐 룰을 바꾼다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글쎄,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지금 와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 정당이 말하자면 저 인물의 교체, 새로운 인물의 유입, 소위 그 정치 엘리트의 충원이라고 하는 정당 고유의 기능을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힘당은 늘 과도 지배 체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윤핵관이 와해되면서 지금 그 과도 체제를 나경원 등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등은 소위 이 윤핵관이 가졌던 그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과도 지배 체제의 멤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도 지배 체제 새로운 과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 새로운 과도 체제가 들어서는데 나경원도 그 중에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박하게 평가하셔서 질문을 다른 걸로 좀 바꾸고 계십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곧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구속이 만약 된다.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 근데 그 이제 혐의 내용 중에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던 7분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일종의 히든 카드로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란 과정에서 뭔가 동조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가 됐을 경우에 정당 해산으로 가야 한다. 위헌정당 해산 신청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는 그게 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구속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헌정당에 대한 저 자신도 굉장히 그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고 이미 너희들은 위헌정당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그것이 현 정부가 그 위헌정당 청구는 정부가 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정당 심판을 정부가 청구하게 될 경우에 아마 상당히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역풍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죠. 미운하고나 국힘당은 유서 깊은 말하자면 보수 정당으로서 아직도 대체 정당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정당이 어떤 형태로 위헌정당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경우에 또 그것이 지방선거하고 맞물리게 될 경우라면 지방선거가 지나야 되겠죠.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은 워낙 큰 혼란이 올 것이니까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건 역풍이 올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질서 있는 정리라는 것이 되고 어쨌든 역사적 매듭을 지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통건 통합의
뭔가 행동으로 이것을 인정해주고 뭐 몇몇 사람은 사법 처리 받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네. 위헌 정당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OX로 어쨌든 한번 묻기는 물어야 될 텐데. 원내대표의 탈법적인 예를 들어서 쿠데타의 가담이라고 해서 네. 그것이 정당 전체의 비민주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증명하기에는 네. 아마 굉장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당대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불법적 쿠데타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당이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윤석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 조작이라든가, 또는 신천지의 무슨 기능이라든가, 또는 통일교 집단의 선거에 관여라든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낼 때 중대한 어떤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적 결과에 의해서 후보가 바뀌게 되었다든가 네. 하는 그 정도 또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서 한덕수가 말하자면 김문수 대표를 제끼고 단일 후보로 말하자면 법적 과정을 불법적인 단일화의 어떤 후보 교체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묶어서 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추경호의 그 기회주의적 처신 이런 거는 온 국민이 다 테레비로 봤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드러났을 때 해단 청구가 가능하지. 뭔가 결정적인 게 나와야죠. 현재까지 이걸로 네. 해단 청구를 하기에는 그저 추경호의 저 참 볼성 싸놓은 쪽팔리는 그 기회주의적 네. 처신만으로는 가능할까? 그러면은 네. 이제 수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명확하게 네. 한번 따져보고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한다라는 걸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특검은 12월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뭐 한 달 연장 해봐야 뭐 이제 연초가 네. 될 테고.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도 그렇게 많은 있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수본이 되든 경찰청에 네. 아니면 뭐 중수청은 아직 출발을 안 했으니까 못할 것이고 그러면 네. 이제 공수처가 되든 네. 이 수사를 누군가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계속 하든지. 네.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뭐 공수처가 받든지 해야 되겠죠. 받아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검찰은 뭐 해산되는 기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도 어떻게 될지 지금 불명입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이 뭔가 중대한 수사를 맡는 것은 성모양이 좋지는 않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경찰이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거를 이제 뭐 수사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되는 네.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권이 네. 있으니까 이걸 이어가는 걸로 해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좀 명확한 견해를 갖고 사실이 계시면 있다면 예. 예. 지금도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네.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수사가 계속 이어졌을 때 국민적인 피로감 이런 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있을 겁니다. 국민적인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뭐 하고 예. 해를 2해나 지나서 네. 2년 차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논란들이 생기겠죠. 예. 야당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정리해야 되니까 끝까지 수사는 이어가야 한다. 글쎄요. 근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에 대한 수사 착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떠들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네,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어떻게 좀 우리가 결론 낼 일은 아니지만 뭐 정부가 되든 아니면은 이제 수사 당국이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제 대표님 뵈러 오면서 네.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 2,000명과 관련해서 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뭐 중간 결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네. 했는데 야 이게 뭐냐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조기용 장관이 네. 절대로 대통령실의 위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2,000명을 했다 이렇게 아니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 설마 그래 뭐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뭐 그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에 뭐 500명부터 출발했다가 1,000명까지 가서 뭐 그런데 결국 갑자기 2,000명으로 오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온 이 중간 내용은 믿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동안에도. 그렇습니까? 네. 저거 윤석열이 2,000명을 질르지 않았으면 누가 질렀겠나. 네. 네. 누가 그러면 윤석열한테 주입을 했습니까? 김건희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윤석열에게 대규모의 어떤 정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을 겁니다. 그건 뭐 특정한 누가 2,000명이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천공이다 이런 소위 마술사들, 네. 수술사들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뭐 정해줬다는 시중에 낭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막 웃기는 얘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때 400명 정원을 가지고 의대들하고 한번 의사들하고 붙었거든요. 네. 붙어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400명 정원안이 간단하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야 500명 말이 되냐 그거 내갖고 또 간단하게 밀릴 텐데 기왕에 밀리는 거 한번 대차게 붙어보자 2,000명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술적 요소가 개입됐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세게 가자라고 윤석열이 전부 생각했다. 예, 그게 윤석열이 성격에 맞죠. 예. 저는 윤석열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거든요. 예. 그 윤석열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밤에 뭐 부부간에 야 몇 명이 좋겠어 뭐 500명 정도도 어려울 것 같은데 1,000명 아니 할 것 같으면 2,000명을 치워 뭐 이렇게 진짜 밀어붙였다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가 이것이 어떤 사회적 반발이 올지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여서 똑같은 반발이 올 거라고 본 거죠. 예. 500명을 해도 똑같은 반발이 온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차라리 원칙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정확히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피부과로 빠져나간 의료를 하지 않는 의사가 10,000명 이상입니다. 네. 15,0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라프리 계산해 보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0명을 5년 동안은 정원을 해야죠. 네. 그럼 10,000명이잖아요. 그 계산이 빨리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정책적 실패가 뭐 확연히 드러났고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초과 사망에 대한 숫자 통계 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응급실의 여러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네. 적어도 1년에 5,000명 이상은 초과 사망이 나왔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묻지 않아야 됩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의사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정부는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담당 들 사이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워낙 그 문재인 때도 이 400명 정원하는 안을 가지고도 단박에 그걸 무산시킬 정도로 그 폭발적인 반발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의사들이 준비된 파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도 책임을 져야죠. 네.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저는 의사 단체들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2,000명 정원과 관련된 것은 윤석열의 그냥 적자적인 판단과 실행 그리고 반발이 나와서 의료체계가 붕괴됐는데 결국 정책적 실패로 귀결됐는데 네. 거기에는 의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00명 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의사들이 비대위를 구성했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었죠. 네. 의사들은 벌써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간단하게 400명을 무산시켰던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또 몇 명 정원을 들고 나왔을 때 순식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그걸 무산시키는 투쟁을 전개를 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조금 다뤄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의사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두 개의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가장 막강한 두 개의 카르텔. 그 의사 카르텔이고 또 하나가 법조 카르텔이고. 그렇죠. 법조 카르텔은 우리들이 지금 많이 구경을 했죠. 이번에. 그런데 의사 카르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어떻게 깨면 됩니까? 글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물론 그 정책은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과 양방의 갈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방 손을 들어줬거든요. 의사들과 약사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사들이 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단결해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의료개혁들은 간단하게 거부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닥터 나우라든가 이런 걸 모조리 불법화 간단하게 시키죠. 그래서 이 의료제도의 개혁이나 혁신은 단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사들만큼 신속하게 또 국민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방을 동시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 약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치과 같은 진료를 이렇게 싸게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네. 명장수술 비용이 우리나라처럼 싼 데는 또 전 세계에서 없다. 저는 의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의료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 시스템들이 같이 가는 거지. 네. 의사들이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죠?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면요.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거예요. 좋은 장비나 제도가 좋은 장비가 있으면 가장 먼저 들어와서 나라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이걸 빨리 장비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가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저하고 저하고 뭐 토론하는 중에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손 안 떨리고 잘하는 의사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과잉 진료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과잉 진료의 결과죠. 그런 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 치료율이 높은 것은 그것도 과잉 진료입니다. 예. 엄청나게 과잉 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들을 많이 하죠. 예. 네. 초기 그러니까 의사들이 무슨 치료를 잘한다. 야, 근데 대표님은 저는 기자 출신인데 법조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의료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언론계도 사실 카르텔의 중심에 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언론들은 무능의 암묵적 카르텔이 있을 뿐이지 저는 무슨 부패가 있고 그렇죠. 언론들은 말하자면 특히나 인터넷 언론 이런 데로 오면 소위 기업체 홍보와 결합된 부패 구조가 있을 뿐이죠. 그런 부패 구조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서 광고도 준다는데 받지도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광고 제가 이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료 카르텔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또 구조적으로 책임자가 매우 떨어지는 집단이 어디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의료계 맞죠. 여전히 지금은 뭔가 제약회사 또 무슨 의료계죠. 지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저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세금 문제 이렇게 나오면 국민으로서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이렇게 많이 비켜서 있는 데가 또 의료계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저렇게 대차게 간단하게 정부의 방침을 일축할 수 있는 이유도 말하자면 의사들의 기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웬만한 의료시설에서 3억 준다, 4억 준다, 5억 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강남에 가서 개업 잘하면 한 달에 버는 돈들인데 그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매우 섭섭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사보다 사법고시한 변호사가 더 낫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들은 정말로 배를 굶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어찌됐든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좋은 역할을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이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로펌들이 카르텔의 어떤 진원지가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변호사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로비 같은 것을 양성화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관여우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만 조진다고 사법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한 말씀 보태면 그렇게 해서 변호사는 좀 더 예를 들어서 로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법무사들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간단한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소송의 내용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나눠서 좀 저비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이 또 단계도 좀 줄이고 이렇게 지금은 판사들이 재판 가면요 변호사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찰의 수사권이 일어나러 넘어가잖아요. 네. 경찰로.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법 탐정제도, 예. 말하자면 사설 형사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 좋네요.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의 독점권을 주게 되면 네. 말하자면 경쟁자를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베테랑 경찰들이 나와서 베테랑 형사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수사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법이나 경찰제도, 수사제도, 국가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편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당들이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뭐 아이디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툭툭 던지지 말고 좀 전체적인 그림을 전문가들이 좀 앉아서 정리정돈을 좀 해다오 하는 거죠. 근데 국가개혁위원회 이런 거 한번 만들면요. 국가개혁위원회 네. 같은 거 만들면 정규 대표님이 딱 국가개혁위원장이 한번 되어서 아니 정말로 고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임무를 아니 그래도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정치적 색깔은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기득권 구조에 대한 해소 그리고 개선 이제 손해 본 사람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네. 사설 탐문계도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당연히 로비법 같은 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합법을 영역에서 하면 되지 왜 불법으로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잡아 넣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뭡니까 이제 배임제도 이런 것도 개선을 하자고 하면 어디로 개선할 건 지금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배임제도 개선하려고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 자기 그 배임제 벗어날 거 하느냐 그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 이익과 관계없이 좀 모아놓고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좀 논의를 하고 용광로에서 녹여서 좀 불순물 제거하고 제대로 된 걸 좀 빼내는데 정규재 대표님이 좀 위원장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질서정연하게 이런 일들이 매듭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국민들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그걸 잘 못 느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대목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덕수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한덕수라고 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만은 이 한덕수라고 하는 고도로 어떤 관료를 그냥 기회주의적 관료 시스템을 우리가 정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도 보면 이 관료 예를 들어 김앤장 같은데 김앤장과 장관 자리 사이를 계속 스위치해 가면서 들락날락하죠. 제주가 더 좋더라고요. 제주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거죠. 김앤장도 원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로비스트로 가는 거니까 로비스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계획할 게 예를 들어서 의사만 병원을 차리게 하는 거, 약사만 약국을 차리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고쳐져야 될 것들이죠. 누군가가 자본가가 들어가서 의사들을 고용해서 좋은 병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소위 새로운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너무 지금 우리는 기존의 길드 제도처럼 말하자면 산업화 경쟁이 생기기 전에 길드 제도처럼 말하자면 의사만 병원을 할 수 있고 약사만 약국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섹터별로 잘라놓고 있죠. 그러니까 카르텔이 생기게 되고 자유 경쟁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그런 내용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는 굉장히 귀담아 듣고 한번 개혁해 봅시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안 그렇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죠. 예를 들어서 산자부, 산업부 이런 데 밑에는 산하단체가 거의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나면 3회전 정도 합니다. 산하단체로 다니면서. 3회전 같으면 3, 3은 9, 10년이죠. 얼마나 좋은 문전옥답이 있습니까? 개혁하기 싫죠.
철밥통으로 네,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카르텔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그런 데까지 좀 쳐다볼 수는 있겠습니까? 저것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모든 일에 열심히 하세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큰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말하자면 어떤 집중적으로 밀어야 조금 성취되는 일들에서는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건 아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나가고 뭔가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국정 구상을 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고 이제 저는 그런데 좀 사회 구조의 개혁에 좀 신경을 써주기를 저도 원하죠. 그건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되기를 원하죠. 좀 적극적으로 좀 대통령실 쪽에 의견을 좀 전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역할 분담도 하고 총리실에서 하세요. 자꾸 그 이야기하다 보면 원래요 꼰대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예. 조언을 자주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 대통령이 계속 듣고 싶어하는 말이던데 최근에도 제가 누구 한번 만나보니까 정말로 진솔하게 어떤 내용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방송에서 하시기에 좀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적극적으로 정규 대표님 같은 분이 좀 말씀을 하시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현재는 뭐 전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없고 또 대통령께서 궁금해하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하지 않는다. 뭐 하여튼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잘하는데 그 체력 안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일만 해도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일 많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좀 이렇게 안분하면 좋겠다. 민생 경제 문제 좀 챙기고 대통령은 좀 방향을 좀 정하고 이렇게 가는 역할 분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너무 바쁘세요. 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뭐 많거든요. 만개칠남식으로 안 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너무 바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그거 조절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최근에 누굴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다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또 성과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이런 건 막 그 자세나 열의가 대단하답니다. 청와대 네. 대통령 참모들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깥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 막 우리만 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거예요. 따라와고 네. 집권 여당도 오고 네. 또 야당도 좀 설득을 해서 좀 데려가고 싶은데 여기도 아예 딴 나라 사람처럼 놀고 있고. 여당은 뭐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분위기 보면 한 지지율 70% 정도는 안정권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의 성과만 보면 또 여전히 또 그 부분도 좀 덜 돼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쌓이면 언젠가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뛰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매듭을 이렇게 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대통령 주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네. 또 평소에 거리가 좀 있었던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네, 뭐 듣고 있는 분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경제 쪽으로는 아예 따로 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1년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아닌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죠. 네. 윤석열 씨는 글쎄요,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뿐인데, 소위 검사당, 고위관료당의 소위 과도지배 체제가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소위 작은 영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추미애 이런 사람들, 특히 조국하고 싸우던 윤석열이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네. 영입해서 이런 사고를 친 거죠. 처분이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6개월 지나고 했으니까 저는 정기래 대표님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도 하시면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들어졌습니까? 한 1년 정도 이제 내란이 지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전히 객계에 쌓여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거 그런 인식, 생각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서 아니요, 사실은 예. 우리가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어떤 책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 사실은 우리들이 각자가 말하자면 각자의 그 욕심이나 욕구나 갈등을 좀 줄여나가고 네. 하는 그런 국민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떤 국민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이번에 뭐 대만 문제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심각한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뭐 트럼프가 개입하고 하는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이 얘기했던 전후 국제 질서의 큰 틀 속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자 할 때 그 큰 틀 속에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후 국제 질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대만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전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에는 한국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그런 문제들이 또 불거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때에는 언제든지 그 국민의 그 책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정치에서 그 문제를 환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정치는 정치대로 바빠서 오로지 이제 사법 그 속된 표현으로 조기대 문제 막 거기에 이제 골머리를 싸고 있고 무슨 추경은 어떻게 되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색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대외관계 문제도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거기에는 뭐 일일이 접근해서 뭐 준비 안 된 대응이 나중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그런 훈련들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도. 요 최근을 일본의 어떤 동태 같은 것을 쭉 들어보면 국민들도 그런 훈련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실제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예를 들어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막 고조되거나 한반도 주변에서 국제적인 충돌까지. 뭐 당장에 뭐 미국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미군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어떤 형태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통령은 확실히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국민들은 뭐 관심이 있고 정치권에서 진짜 내부 문제에 매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또 대통령 옆에 이번에 대미관계 관리하는 거 보면은 비교적 관리를 잘 했거든요. 네. 미국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안겨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대로 쭉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굉장히 그런 대미관계를 어떤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해 준 것은 또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서 그 문제를 비교적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의 어떤 에 대한 신뢰의 원천이 됐죠. 네. 네. 마지막 질문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네. 초창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잘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일단 나라를 안정화시켰다라는 걸로 네.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국정운영을 해놓은 이제 2025년 연말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떤 부분이 가장 돋보입니까? 대미교섭 제일 잘했죠. 대미교섭은 역사적으로도 성과를 낸 것이다. 네, 아마 일본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네.
네. 어떻게 일본은 얼렁뚱땅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대미교섭은 제가 볼 때는 100점 이상의 성적을 줄 수 있습니다. 100점 이상이다. 네, 100점 이상. 앞으로도 이런 이제 큰 문제, 국내에서 막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 이런 이슈 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다. 잘했습니다. 네. 특히 대미교섭은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네. 기다리고 또 그 부하들이 열심히 자기 몫을 다해서 뛰고 뭐 언론들과 환경은 뭐 엉망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대미교섭의 어떤 토대 환경은 뭐 이번에 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러나 잘 정리가 됐죠. 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하나로 꼽으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도 대미 협상에서 네, 성공적 마무리를 했다.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잘 냈고. 예. 네. 그 키워드가 바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도 아니 굉장히 페이스메이커보다 예. 경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예. 단어입니다. 상업적 합리성. 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 전체 틀을 다시 짰죠. 네. 네, 아주 그는 뭐 대통령이 만일에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두고 대통령이 그 건의한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 그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네. 또 지나치게 당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네. 상업적 합리성을 정규재 대표님과 함께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업적 합리성 꼭 기억하셔서 경제활동에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화면으로 띄워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정규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회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